독감 백신 접종 뒤 사망자가 오늘 하루 12명 늘어 모두 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의 80%가 70대 이상 고령자입니다. 보건당국은 사망과 예방접종의 직접적 인과성이 매우 낮다며 접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임 뒤 봉사 발언에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 칼잡이의 권한은 감시받고 통제돼야 한다고 하자 진중권 전 교수는 범인의 견제와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두 자릿수로 내려왔지만 각종 행사가 열리는 헬로윈데이 일주일을 앞두고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 도심 유흥가 풍경을 취재했습니다. 미국 대선 열흘을 앞두고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의 여론조사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 지역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경합주에서는 격차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접종자가 오늘도 또 10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사망자가 12명 늘어서 이제 48명이 됐습니다. 오늘은 백신을 맞고 2시간 만에 숨진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접종 중단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러다 독감보다 백신이 더 무섭다는 말이 현실이 될까 걱정입니다. 오늘은 구자형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경기 부천에 있는 가톨릭대 성모병원입니다. 지난 21일 오전 11시쯤 이 병원 응급실에서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독감 백신 주사를 맞은 지 2시간 만입니다. 경찰이 부검을 했지만 독감 백신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견은 일단은 대동맥 박리가 확인돼서 사망 원인으로 가장 우선 고려된다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오늘 하루 12명이 늘었습니다. 충남과 전북의 추가 사망자는 보건소에서 독감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충남 예산에서 숨진 60대는 백신 접종 후에도 평소처럼 등산을 할 정도로 이상 증세가 없었지만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천식과 고혈압 등 기저질환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심장질환, 천식, 고혈압 해서 한 5가지 기저질환이 있으시고요. 계속 심장질환 약도 드셨었고. 지난 16일 이후 지금까지 독감 백신 주사를 맞은 뒤 모두 48명이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60대 이하는 7명이었고 나머지 41명은 70대 이상으로 대부분의 사망자가 고령층에 집중됐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중단 조치를 하지 않는 건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백신의 부작용과는 다른 증세로 사망했다는 거죠.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일단 접종을 중단하고 또 다른 가능성, 그러니까 확실한 원인 분석을 먼저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독감 백신과 사망과의 연관성을 살피기 위해 시간적인 근접성과 부검 결과, 기저질환 등을 검토했습니다. 먼저 독감 백신으로 인한 중증 부작용인 접종 24시간 이내 사망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접종 2, 3일이 지난 뒤 근력마비 증상이 시작되는 길랭바레 증후군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26건 모두 연관성은 없었습니다. 20건을 부검한 결과도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 등으로 나타났고 부검을 하지 않은 6건 가운데 4건도 3건은 질병사, 1건은 질식사로 확인됐습니다. 기저질환 여부도 사망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망과 접종 간 직접적인 인과성은 매우 낮다며 접종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백신 재검정이나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며 안전수칙을 강화하여 접종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계에서는 불안에 빠진 국민을 설득하는 게 더 먼저라며 일단은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만일에 백신에 문제가 없다면 더 이상 안 나오겠죠. 지켜볼 수가 있지만 백신을 접종을 하면 계속 나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네. 1주, 2주 정도 차이인데요. 현재까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다고 신고된 건수는 모두 1,154건입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하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 발언이 예상 밖의 강풍으로 정치권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물론 현직 검찰총장이 퇴임 이후라도 정치에 참여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논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극도로 예민한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인지 여당은 이 발언에 매우 공격적이고 야당은 상식적인 말이라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이 문제를 놓고 조국, 진중권 두 사람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홍현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페이스북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지 검찰에 있는 것이 아니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특히 칼잡이의 권한과 행태는 감시받고 통제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주권 재범이 아니라고 받아쳤습니다. 주권은 범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건데 김봉현 옥중 서신을 계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비꼰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 전 교수는 검찰이 범인들의 견제와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직분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본인의 위치에 충실해 주십시오. 그것이 곧 국민을 위한 봉사입니다. 공직자가 퇴임 후에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에 대해 지레짐작 비판하고 나선 모습이야말로 소모적이고 부끄럽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대검 차장 출신의 공안통인 임정혁 변호사와 보수 성향인 한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현 변호사를 내정하고 오는 26일쯤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맞춰달라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한 말 역시 정치권에 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여권의 사퇴 압박 속에서 오직 문 대통령만 윤 총장을 재신임했다는 건데 청와대에서 이 말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걸 보면 일단은 사실로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엔 알려지지 않은 다른 속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애증으로 이어진 두 사람의 관계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지난 22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적절한 이런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윤 총장이 던진 대통령의 임기 완수 메시지에 청와대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작년 7월 야당의 반발에도 국회의 이야기 또 국민의 이야기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표시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윤 총장이라며 임명을 강행했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권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엄정한 그런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정무 감각이 없다는 윤 총장은 대통령의 지시대로 임명 다음 달인 작년 8월 현직 법무장관인 조국 장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조기 사퇴를 바란다는 뜻도 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조국 전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야당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이러고 나오는데 좀 만약에 여기서 그냥 사퇴를 하신다면 좀 조용해져 가지고. 계속된 수사에 정권 지지자들은 윤석열 사퇴를 외쳤고 여당에선 노골적 압박이 쏟아졌습니다. 임기는 보장됐다고 합니다만 윤 총장을 포함해서 무리한 이번 검찰 수사를 진행한 분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문 대통령의 기류도 달라지기 시작했죠.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그럼에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에 착수하며 다시 한번 살아있는 권력을 겨눴던 윤 총장. 올해 1월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하면서 권력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거의 대부분 좌천성 인사라는 칼바람을 맞았습니다.
이어진 3차례 인사와 2차례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은 사실상 고립무원 상태에 빠졌죠. 검사 생활을 겪으면서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많이 사실 했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지만 청와대는 현재 상황에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추 장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야권에선 왜 순진하게 문 대통령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었냐고 타박했지만 그 말 고지고대로 믿으셨어요? 그 말 그대로 믿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고 칼을 휘두르니까 이 지금 날벼락 맞는 거 아닙니까? 윤 총장은 아직도 대통령이 같은 뜻일 거라고 했습니다. 네, 뭐 그때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당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정권 차원에서도 검찰의 엄정한 수사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청와대 침묵 속에서 윤 총장은 임기를 채우겠다고 했고 또 임기라고 하는 거는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뭐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입니다. 여당은 정치를 할 거면 옷부터 벗으라며 또다시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윤 총장이 남은 9개월의 임기에도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댈 것인지 또 윤 총장이 떠날 때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앞에 우리라는 수식어를 또다시 붙여줄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주요 수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게 위법하다는 논란이 법조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들을 근거로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채영 기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 이거는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추 장관은 이 조항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와 감독을 명할 수 있는 거라고 봤습니다. 자, 그런데 문구만으로 보면 특정 사건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다는 건데 검찰총장의 지휘권 자체를 박탈하는 근거로도 이 조항이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을 윤 총장도 국정감사장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에게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지휘를 하시면 그거는 저희가 받아들입니다만은 검찰총장 빠져라 이러는 것은 검찰청법에 예정돼 있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통한 법학자들도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위해서 이 조항을 적용하는 건 법리 오해이자 확대 해석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하고 검찰총장을 통해서 다시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총장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고 누구를 임명했단 말이지요. 법위의 탄핵 사회예요. 기소 의견이 나왔을 때 불기소를 하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휘를 하라는 얘기지 검찰총장의 권한까지 박탈하는 것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허 교수는 로스쿨 신입생들도 그렇게 배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무장관이 특정 사건에서 검찰총장 지휘를 이제 박탈하고 그 다음에 특정인을 지명해서 수사 지휘를 시킬 수 있다면은 이게 특정 정당 출신인 법무장관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위법이다 이런 논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은 지휘권이 박탈됐는데요. 야당에 비해서 많은 여당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중립적인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례가 별로 없다 보니 법 해석을 두고 견해가 엇갈리는 것이라는 해석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7월에 채널A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었는데 그때 검사장들이 모여서 그 조치가 위법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가 끝난 뒤 공개된 A4 용지 한 장짜리 의견서인데요. 여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 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자, 그런 반발이 나왔을 때
윤 총장이 그 지휘를 수용하면서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 그 뒤에도 이런 조치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죠. 네, 윤 총장은 그렇게 한 이유를 국감에서 설명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장관님과 무슨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고 어떤 쟁송 절차나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은 것뿐이고. 자, 그럼 이제 새로 부임한 남부지검장이 펀드 사기 사건은 책임지고 수사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 총장의 대검은 보고만 받을 수 있고 어떤 지휘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번 지휘권 박탈 조치가 사기 피의자인 김봉현 씨 주장으로 촉발이 됐는데 이제 그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 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박탈당하게 된 것, 이건 두고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을 규탄하는 차량 집회부터 택배기사 사망 관련 시위까지 오늘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방역당국이 정한 지침은 잘 지켜졌는지 노도일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깃발을 꽂은 차량들이 줄지어 지나갑니다. 차량 옆면엔 추미애 법무장관을 비판하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서울 광진구 추 장관 자택 인근에서 연 차량 집회로 서울 명동역까지 약 24km를 행진했습니다. 추미애의 후한무치하고 또 법치 파괴적인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집회 참가자들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하며 행진합니다. 노동자 민중 연대하여 민중생존권 쟁취하자!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은 근로기준법 개정 등 이른바 전태일 3법을 요구하며 국회 앞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택배기사들의 잇단 사망 사건에 근로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추석 이후 5명의 과로사 죽음의 배송을 멈춰라!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맞춰 집회 인원 제한 기준을 1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완화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어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 재판에 공동피고인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여기서 한 증언이 논란입니다.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 전 정권에서 받은 돈, 그리고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주원진 기자가 법정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은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5년에서 2016년 유 전 부시장이 골프채나 항공권 등 1,000만 원쯤을 편취했는데 액수가 엄청나진 않아 편의 제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을 질질 끌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돼 조국 전 수석에게 감찰을 멈추자는 의견을 건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왜 공무원의 금품 수수에서 전 정부와 현 정부를 따지냐고 되묻자 백 전 비서관은 작은 비리도 용납받는 게 맞지만 때로는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골프채와 선물 등 4,9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시됐지만 정반대 논리를 펼친 셈입니다. 지난 5월 1심 법원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 수수액 가운데 4,221만 원을 인정해 추징을 명령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어줬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밤사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7명으로 사흘 만에 두 자릿수로 내려갔습니다. 진정세보다는 널뛰기 양상이 이어지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최근 젊은 층들이 분장을 하고 모이는 헬로윈데이가 일주일 남은 겁니다. 벌써부터 유흥가는 물론 호텔업계에서도 헬로윈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성민혁 기자가 헬로윈을 앞둔 홍대 거리를 어젯밤에 둘러봤습니다.
어젯밤 홍대의 거리입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젊은이들로 넘쳐납니다. 마스크를 손에 쥐고 걷는가 하면 아예 다 같이 벗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감성주점 앞엔 줄지어 대기하는 손님들로 빼곡합니다. 클럽 안팎에도 코로나 이전만큼은 아니었지만 헬로윈을 앞두고 손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다음 주는 벌써 월요일부터 받기 시작했고요. 반 이상 나왔어요. 사람 엄청 많죠, 저희. 일부 클럽에선 50분 영업 뒤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돼 있는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도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지만 숨바꼭질식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는 31일 헬로윈을 앞두고 일부 클럽은 사전 파티 등으로 손님 몰이에 나서 방역 당국을 긴장케 했습니다. 할로윈 기간이면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는 이태원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밤 일대 음식점과 클럽, 감성주점 등 춤추는 업소에서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합니다. 용산구는 다음 주말 이틀간 이태원 주요 밀집 지역에서 현장 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자출입 명부 설치 이용 여부라든지 출입자랑 종사자 증상 확인 여부, 또 마스크 착용 여부, 또 1인당 1m 이상 간격 유지 여부 등을 살피고 방역 당국은 더 큰 코로나19 유행이 세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나 다중 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올 한 해 하늘길이 거의 막히자 항공업계가 이색적인 관광 상품을 내놨습니다. 비행기를 타긴 타는데 출발지가 곧 도착지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서 기내식도 먹고 상공을 비행하는 걸 즐기기만 하는 건데요. 류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행기 안이 탑승객들로 북적입니다. 항공사 직원들은 마스크와 라텍스 장갑을 낀 채 밝은 미소로 승객들을 맞이합니다. 비행이 시작되고 승객들은 상공에서의 절경을 즐깁니다. 탑승객들은 넓은 좌석의 이색경품 행사, 그리고 오랜만에 맛보는 기내식까지 특별한 비행에 빠져듭니다. 국내 대형 항공사가 마련한 한반도 일주 비행입니다. 하늘 위의 호텔로 불리는 A380이 활용됐습니다. 비행은 인천을 출발해 강릉과 제주 등을 비행하고 돌아오는 코스로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내 아이디어로 제시된 A380을 활용한 한반도 일주 비행에 대해 상품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국내 중형 항공사도 목적지가 없는 비행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광주와 부산, 대구 등을 거치는 일명 하트 운항 항로입니다. 이색 비행의 승객과 승무원 모두 설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할머니 집에 못 갔는데 비행기가 할머니 집 하늘 위를 난다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비행사들은 정식 상품 전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 항공사 6곳의 올 상반기 평균 매출은 38.7%나 줄어든 상태. 코로나로 움츠려든 항공업계가 이색 비행 상품까지 내놓으며 탈출구 찾기에 나섰습니다. TV조선 류지연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비교적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질 수 있는 캠핑이 인기를 얻게 됐죠.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 취사를 하고 쓰레기까지 버려 해변과 산림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불법 캠핑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어선이 정박하는 선착장은 텐트가 차지했고 항구 곳곳에 캠핑 차량이 줄줄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고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깔끔하게만 잘 생각하면 그런 거에 대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백사장 곳곳에 텐트를 치고 불을 피워 음식까지 조리합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뭐 1박, 2박 이런 식으로 캠핑하는 분들 보면은 사실 조금 보기 좋지는 않죠. 근처 쓰레기장은 불법 투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부터 각종 재활용 폐기물이 마구 뒤섞여 있습니다. 캠핑족들은 이렇게 분리수거도 하지 않은 채 쓰레기를 곳곳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세계 자연유산인 제주도에서도 불법 캠핑 문제가 심각합니다. 해변과 오름, 유적지까지 불법 캠핑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캠핑을 처벌할 규정이 없어 단속도 못합니다. 요즘도 날씨 좋아서 많이 오시는데 좀 생활면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 법적으로 딱 그 규제가 정확히 안 돼 있다 보니까. 도심 주택가는 대형 캠핑 차량의 무단 주차 문제가 골칫거리입니다. 캠핑카들이 많이 늘어난 바람에 시민들이 좀 불편한 게 있고 또 여가 차량이다 보니까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운 점이. 몰지각한 일부 캠핑족의 불법 행위에 전국의 관광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환경오염 이야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배달 음식 주문과 택배 배송이 늘면서 최근 플라스틱 쓰레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처리 업체들도 쓰레기가 꽉 차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제도가 필요할지 이정민 기자가 취재한 내용 보고 판단해 보시죠. 서울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 포대가 플라스틱으로 가득 찼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배달 음식과 택배 배송이 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도 급증했습니다. 엄청 많아졌어요. 커다란 마대로 1,000마대라고 그러는 게 지금은 6마대, 7마대예요. 저희는 그거 이외엔 다른 거 있는 거죠. 수거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폐자원 처리업체로 넘겨지는데 이 처리업체들도 포화 상태입니다. 그전에는 이 비료 너무 반 정도밖에 안 쌓였어요. 코로나 이후로 마당에 다 꽉 차도 받을 경력이 안 돼요. 이거 다 안 나와요. 올 상반기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하루 평균 850톤에 육박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6% 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움직임이 한창입니다. EU는 27개 회원국이 플라스틱세 도입안을 통과시켰고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프랑스는 작년부터, 이탈리아는 내년부터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에 세금을 내게 하고 인도네시아도 2016년 비닐봉지에 플라스틱세를 도입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이렇게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거에 사회적인 책임, 환경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금액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도입이 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세계 1위 수준. 환경 전문가들은 이대로는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미국 대선이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격차는 점점 좁혀지는 분위기죠. 전체 유권자 2억 3천만 명 중에 20%가량이 이미 사전투표를 했고 여기엔 민주당 성향이 많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처럼 경합주에 공을 들이면서 역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을 했는지 유혜림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 극적인 승리를 거뒀던 경합주 플로리다를 찾아 노년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We'll have 100 million vaccine doses before the end of this year, and seniors will be the first in line. 바이든 후보도 전 국민 무료 백신 접종을 약속하며 표심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Once we have a safe and effective vaccine, it has to be free to everyone. 여론조사는 여전히 바이든이 우세하지만 두 후보 간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은 트럼프를 7.9%포인트 앞섰지만 지난 11일 10.3%포인트 차이에서 한 발짝 줄었습니다. 승부를 결정짓는 6개 경합주로 좁혀보면 격차는 더 줄어듭니다. 6개 주의 평균 격차는 3.8%포인트로 전국 격차보다 절반 이상 적습니다. 특히 남부 선벨트는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선거인단 232명을 확보해 125명의 트럼프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표심을 알 수 없는 경합주 선거인단이 181명이나 됩니다. 이 때문에 4년 전 대선처럼 샤이 트럼프의 결집으로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는 내일도 플로리다 등 경합주를 방문해 추격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는 올해 국감 중 가장 볼썽사나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입으로 옮기기도 힘든 욕설 그리고 반말이 국회의원들 입에서 쏟아졌는데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은 의사봉까지 내리친 뒤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동네 만추객들이나 보일 법한 이런 못난 모습 조덕현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젯밤 11시 반 국회 과방위의 올해 마지막 국감 현장. 시간 1분이 문제였습니다. 발언 시간이 1분이 남았고 더 쓴 것도 아닌데 중간에 끊어버리고 평균적으로 보십시오. 얼마나 시간을 많이 배려해드렸는지. 이후 이 양반 이란 말이 등장하더니 대해서 먼저 사과해요. 뭘 줬어요? 본인이 끊으면 일본만 되지. 더해주면 안 한다 그랬다가 또 하고 또 하니까 당신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험악해집니다. 당신이 중간에서 그걸 하고 세팅 끊으면 되지. 당신이 그러면 뭐야? 어쩌는 당신이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의자 대고 여기 위원장이야. 나도 위원장이 사람이라 그러는 거야. 상황은 주먹 다짐 직전으로 치닫고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위원장이라고 진짜 들어봐서 정말 정신이 있는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척을 나가. 결국 욕설까지 등장합니다. 야 박성준은 볼 일이 없어? 야라니 이 금방 나이들. 정회 순간에도 분노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후 국감은 10분 뒤에 재개됐지만 서로 유감 표시도 없이 지나갔고 자정전 국감 종료를 놓고 여야는 또 한 번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 가지고 지금 이런 유치한 지금 공방 부리기가 지금 나서기 싫어. 유치하다니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세요? 무슨 시간 가지고 그래요? 뭔 지금 시비를 걸고 하는데 지금? 내가 뭔 시비를 걸었어요? 시비를 먼저 거셨죠? 이후에도 서로 사과는 없었고 과방위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 자정 종료됐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네, 이번엔 라임 옵티머스 관련 수사 속보로 이어가겠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 접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 남부지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접대를 받았다는 전직 검찰 수사관의 PC, 하드디스크를 입수한 겁니다.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청담동 룸사롱에서 현직 검사와 전직 검찰 수사관에게 술 접대한 시점이 2019년 7월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전관 변호사 소개로 만난 현직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고 해당 변호사와 함께 일한 적 있는 전직 수사관에게도 술 접대를 비롯해 금품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지난 21일 검사 접대 의혹 전담팀 구성 직후 서울 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 입장문에 나온 전관 변호사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문건 속 전직 수사관 B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전담팀 출범 이후 두 번째 강제 수사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현직 검찰 수사관의 신원 역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수 신임 남부지검장은 임명 당일인 어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해 문건의 진위 여부와 함께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추미애, 윤석열의 예의지국감으로 하겠습니다. 예, 동방예의지국 거기서 나온 거군요. 예, 국감까지 붙였습니다. 예, 뭐 잘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국감이 추미애로 시작해서 윤석열로 끝났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두 사람의 어떤 발언들이 화제가 됐었는데 두 사람의 국감 태도를 놓고도 지금 논란이 컸잖아요. 예, 그 여당이 윤 총장 답변 태도를 놓고 지적을 하니까 야당에선
추 장관보다 수십 배 예의 바르다 이런 반박이 나왔는데 뭔가 여야만 뒤바뀌고 난타전이 오간 건 비슷합니다. 예. 먼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공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네. 수감기관입니다. 네. 아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면 답을 할 기회를 주시고 의원님께서 그냥 말씀하실 거면 저한테 묻지 마시고 국정감사가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 참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그럼 제가 어이가 없는데 그런 말씀 못 드립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뭡니까?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거는. 네, 그 추미애 장관의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거짓말 횟수가 27번입니다. 27번이나 들어보세요. 27번이나 들어보세요. 27번이나 윽박 질렀죠. 그냥 소설이 소설로 네. 끝난 것이 아니고 정말 이건 장편 소설을 쓰려고 했구나. 또 소설. 그만하시죠. 피고 발인에게 무엇을 자꾸 묻습니까? 그만하시죠. 한 번 했으면 됐지 두 번 또 하시려고 합니까? 장관님도 그만하시고요. 정말 두 사람 모두 감사위원들한테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 그 추미애 장관은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니까 의원의 부름에 아예 답을 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이제 대답도 안 하십니까? 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 총장은 이번에 책상을 내리쳐서 또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아니 왜 그렇게 자꾸 화를 내시고 합니까? 아니 제가 검사 26년 한 사람인데 그럼 검사가 네. 아니 제가 언제 책상을 쳤어요? 이렇게 앞에 저 김용민 의원이 치셨지. 그럼 시청자분들도 한 번씩 보신 영상들이긴 한데 정말 역대급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저런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긴 하지만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사실 좀 불편한 그런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논란이 됐던 것들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추미애 윤석열의 예의지 국감의 느낌표는 국민의 부하다로 하겠습니다. 예.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부하인지 아닌지 뭐 친구인지 뭔지를 두고 논란이 컸죠. 분명한 사실은 두 사람 모두 국민의 부하, 즉 공복인 만큼 예의를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예의를 잃지 않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예. 자,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김종인, 금태섭에게 서울시장 출마 제안으로 하겠습니다. 예, 금태섭 전 의원이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야권으로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면서 이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데 김 위원장이 직접 저런 제안을 했다 이런 게 지금 취재가 된 겁니까? 네, 우선 금 전 의원 탈당에 김종인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당내 인재 영입 가능성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건 뭐 두고 봐야지. 뭐. 그분의 이제 의향이 어떤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모르지 뭐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해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탈당을 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쨌든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한다는 거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기자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만나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영입 의사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사실은 얼마 전에 그 두 사람 접촉에 대한 좀 제보가 있어서 제가 취재를 하는 중이었는데 제보가 있었습니까? 예,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뭐 야당에 와서 서울시장에 출마해보라 이런 취지의 제안을 했고 금 전 의원은 저야 좋죠 라면서 이제 우선 넘겼다는 겁니다. 저야 좋죠. 예. 근데 여기까지는 농담이었고. 농담이었고. 예. 금 전 의원은 이제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뭐 다소 와전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신뢰할 만한 인사가 전해준 내용이라서 일단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2주 전쯤에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적어도 금 전 의원 탈당 이전 시기로 보입니다. 예. 근데 2주 전에 들었는데 부장한테 보고 안 하고 지금 뉴스야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옵티머스 취재를 열심히 하느라 그랬고요. 그랬군요. 그리고 금 전 의원이 이렇게 탈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두 사람 오늘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까? 예, 오늘은 통화를 해봤는데요. 예. 두 사람 모두 그동안 만나온 사실을 인정을 했지만 서울시장 관련 대화 내용은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는데 김 위원장은 손님하고 이야기 중이라고 했고 예. 금 전 의원은 좀 뭘 하고 있다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 전화를 끊었어요? 예. 그럼 혹시 두 사람이 그때 좀 뭐 만나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볼 가능성은 없습니까?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 곧 만날 것은 같습니다. 예. 예. 어쨌든 뭐 금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 내년 보궐선거 판도가 이제 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취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김종인, 금태섭에게 서울시장 출마 제안의 느낌표는 첫 여론조사 주목으로 하겠습니다. 최근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후보군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런 조사들이 나오면 좀 분위기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백가쟁명 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이 어떻게 흐를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서울 덕수궁이 미술관으로 변신했습니다. 현대미술 작품이 고풍스러운 고궁과 만나면 어떤 분위기일지 최윤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단청 없이 2층으로 지어올린 덕수궁 서거당. 살아 움직이는 듯 기계를 생명체로 표현한 작품이 전각 중앙을 차지했습니다. 임금의 침전으로 사용됐던 즉조당은 화려한 장미꽃이 활짝 피었고 고종이 커피를 즐겨 마신 곳으로 알려진 정관헌에는 미디어 아트가 등장했습니다. 연못에는 형형색색의 설치 작품이 두둥실 떠 있습니다. 야외니까 사회적 거리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으면서 새로운 현대 미술도 보고 고궁의 고즈넉한 아름다움도 만끽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시아 예술을 소개하기 위한 이번 전시는 현대미술과 고풍스런 궁궐이 조화를 이루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우리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김환기, 박수근의 60년대 작품과 양혜규, 이불 작가의 설치 작품 등 국내외 유명 작가 33명의 작품 40여 점이 궁궐과 독특한 조화를 이룹니다. 과거와 현대가 공존함으로써 만들어내는 그 믹스앤매치는 정말 환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와 문화와 그리고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전통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궁궐에서 만나는 우리 근현대 미술. 코로나에 지친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감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강민아입니다. 직업은요? 공무원입니다. 아, 공무원이에요? 궁금한 게 그 공무원 월급은 누가 주나요? 누가 주냐고요? 국민. 영화 속 대화처럼 공무원은 국민 세금을 노구로 받습니다. 헌법에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명시돼 있고요. 그래서 공무원을 국민의 심부름꾼, 공복으로도 부르죠.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미애 법무장관이 SNS에 짧고 굵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법상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윤석열 총장 발언에 대한 답이죠. 지휘권에 대한 법리 해석은 다를 수 있어도 추 장관이 언급한 공무원, 그 직이 가져야 할 자세는 분명합니다. 정치인 대통령과 장관 아래서 일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게 마땅합니다. 권력이 썩지 않도록 감시해야 하는 검찰의 존재 이유를 생각할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정당한 수사를 지키는 게 본업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 출범 후 첫 업무 보고에서 국민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한다며 정권에 충성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저 정권의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정권에 따라 입장을 바꾼 공무원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산자부는 탈원전 기조에 맞춰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고 감사를 앞둔 산자부 공무원들은 심야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죠. 결국 7천여억 원의 혈세를 들여 보수한 원전은 3년 일찍 폐쇄됐습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지 말라던 문 대통령의 주문은 가식으로 귀결된 셈이 됐습니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영혼을 판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이런저런 수단들을 동원해서 공무원들을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정권의 충견으로 몰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단풍이 점차 더 많은 지역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단풍이 절정에 달해 있고요. 그 밖에 충청 이남 지역에서도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한적한 곳에서도 충분히 단풍을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추위가 차츰 풀리겠습니다.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이 6도, 강릉 10도에서 출발을 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구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다 보니 날이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보가 강원도에 내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4일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